반갑습니다. 이게 웨비나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직접 뵙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으면 좋은데, 사실 제가 앞에 조금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표하시는 분은 자기 방해안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기업분들은 사실 그 사업에 따라서 방향성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 환경. 저도 여러 방송을 하면서 거시적인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업인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미시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부 세션이 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양의 이슈가 또 크고 올해 양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한국에서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마 박사님께서 이제 양의 전반적인 흐름,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저는 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양의 숨은 의미,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다갈 기회는 또 어떤 게 있고 또 어떠한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달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3월 달에 양해 특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핵심만 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양의 2026년 양의 숨은 함의가 뭐냐? 거기에 있는 행간에 숨어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행간에 숨어 있는 함의는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매번 제가 양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보통 한 두 편을 쓰는데 한 편은 전체적인 함의를 쓰고 두 번째는 이 양의 항상 이 총리의 이 정부 업무 보고 가장 핵심이잖아. 하이라이트가 이제 그건데요. 이번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1시간 7분, 한 30초 정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창 총리께서. 거기에 등장한 새로운 용어들, 신조어,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가져올 중국 시장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중국 산업, 저는 이제 중국 산업의 베이스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는 하나 전문가로서 가장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 그 함의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이제 기회, 그래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죠. 트럼프와 지금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 간의 여러 가지 속내가 뭐냐, 중동 경쟁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 때 많은 내용을 보시면, 중국이 엄청난 타격이 될 것,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송에서도 치명적인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썸네일이 자극적으로 단 거고. 저는 중국한테 영향은 가겠지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새롭게 좀 판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일단 원유 자금률은 30%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자금률은 거의 8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 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란 전쟁도 저는 마크에는 미국과 중국의 숨막히는 여러 가지 그 강대국들의 정치의 노림수가 있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저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양의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적으로 앞에 우리 마 박사님이나 그 전에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저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올해의 양에는 그냥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정책,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방향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근데 여러 가지의 변화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올해의 양이가 좀 남다른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이 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15차 5개년 기획이 시작하는 연도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죠. 특히 미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과 혹은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데 뭐 핵심은 더욱 적극적인 작년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양해의 내용이 거시적인 정책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뭐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고 더욱이란 말이 붙었죠. 중국은 형용사 하나 워딩 자체가 그냥 쓰지가 않습니다. 총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의 워딩은 엄청난 많은 전문가들이 거르고 해서 1분, 1시간 7분 30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건자라는 더욱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완화된, 이런 통화된.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조금 더 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들. 자, 그 숨은 함의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이 전인된 정부 업무 보고의 숨은 함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올해 중국 경제의 방향성은 이게 세 가지의 그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15차 5개년 계획 마스터 플랜, 아까 계속 나왔던 신질 생산력, 기술 자료 하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고, 내수 주도형 성장하겠다는 이야기. 우리 중국 지금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수 주도형 성장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형 성장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리스크를 관리하는 성장. 이 세 가지의 이제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전체적인 이제 정부 업무 보고 특히 전인대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행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4.5에서 5% 구간 경제 성장 목표치 함인데 이게 이제 나왔을 때 뭐 한국에서는 중국이 뭐 이게 뭐 91년도 천안문 사태에 의해 35년 만에 처음에 4% 성장이다. 엄청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4%란 게 등장을 한 게 30년 만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근데 그 행간의 숨은 의미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맞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여러분 양해는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올해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항상 3월 초에 이제 양해를 하는데 지난 1, 2월에 지방 양해를 하죠. 지방 양해를 해서 31개 지방 정부의 이 목표 성장률을 쭉 나열을 하고 1위부터 31위까지 하고 그 중간을 자르죠. 가중치를 두죠. 가중치를 뒀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8개 지방이 전년 대비 작은 좀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죠. 그만큼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연히 보인다. 이게 이제 지방 정부의 GDP 이제 가중 평균.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지금 가중 평균이거든요. 총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가중 평균에 보통 조금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26이거든요. 5.26인데 5% 내외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래서 이제 5%, 그 올해는 이제 한 5%이기 때문에 5% 넘기는 좀 버겁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4.5, 5%로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칼럼을 쓸 때는 저는 한 4.8로 정도 했는데, 2월 28일 날 이제 이란 사태가 터지고 3월 5일 날 총리께서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함의는 이제 성장 동력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중국 현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경제가 좀 안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건 맞다.
뭐 예를 들면 그 이 작년의 목표치 같은 경우 작년에 광동성 여기 지금 광동성 계신 기업분도 계실 텐데 광동성 같은 경우는 5%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어. 근데 실제 한 3.9 정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반영을 한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뭐 강의 그다음에 가장 요즘 핫하게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의 이제 신질 생산력이고 또 이번에 양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기술 자립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산업으로의 지금 전환을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외형적 성장 부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뭐 중국 내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트럼프 미국에 있는 압박도 있을 것이고, 관세 정책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그냥 꾸역꾸역 만드는 성장률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고품질 발전.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요번에 한 10회, 45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정부 업무 보고에서 어느 정도 빈도수를 가지고 등장했냐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넓을수록 그만큼 빈도수가 넓다라는 거고 조금 작은 거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요 선이 있죠. 선이 이제 그것도 굵은 거냐 짧은 거냐에 따라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그냥 중국 경제 성장 발전이 아니라 이 발전이 다 과학 기술과 연결되고 혁신과도 연결이 되고 산업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 발전이라는 함의를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빈도수, 단어 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중국은 총리가 이야기를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또 시대적인 이제 좀 이제 4년임이 결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성장 공간. 이야기하고 뭐 그죠? 5% 이야기하고 5%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은 좀 그런 구간을 조금 넓혀놓은 겁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5에서 5% 구간 성장률에 함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비 사례도 좀 약간 말씀을 드릴 텐데 소비가 여전히 뭐 중국은 소비가 중요하죠. 작년 2025년도 경제 성장률 GDP 5%딱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56% 정도가 기여도가요. 소비가 여전히 차지합니다. 물론 순수출도 좋은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소비는 중국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거 중요한데요. 2026년 정부 업무보고 10대 업무가 나왔죠. 이 10가지 중에 보시면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이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지금 나눠집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전히 다 소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10대형 같은 경우는 수요의 전방위적인 확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수요를 확대를 해야 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내수도 성장과 강력한 국내 시장을 중점 건설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수와 소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소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소비인데 결국 저는 이제 이게 왜 수문함이 두 번째냐면, 이게 작년하고 했을 때 좀 변화된 게, 이 소비 부양의 방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등장한 것들, 좀 바뀐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저는 이제 그래서 소비 능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소비 구조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비 조건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는데, 맨 소비 능력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저소득자, 뭐 이제 좀 도시에 사는데 저소득자를 위한 임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한 반대적으로 중국 뭐 저도 이제 중국 자주 가고 인터뷰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같으면 집이 10억 가다가 5억 됐는데 돈을 쓰겠냐. 뭐 주식 주가 갖고 있는데 반토막 났는데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만큼 실물 자산 가치와 금융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 힘들다 좀 보고 그러면 결국은 증시 부양이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계속 중국 정부가 증시를 부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10년 만에 4,000포인트 넘었죠.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뭐,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사태가 아시아 전체 중에서 그래도 중국의 이 변동성이 제일 작았습니다. 제일 작았습니다. 한국은 뭐, 늘쭉늘쭉 했죠. 최근에 뭐, 최후 통첩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장 작은 변동성을 보이겠다. 그만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뭐 사회보험제도를 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소비 구조 최적화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있을 때 이구 안심이잖아요. 소비품. 그래서 뭐 가전제품 뭐 중국인들이 많이 하죠. 가전제품, 전기차. 근데 이게 작년은 그러니까 중국도 한 3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64조 정도 풀었는데 올해는 좀 줄이겠다는 거. 2,500억 위안. 그래도 줄어들었죠. 느려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이 소비품 이구 한신으로서는 이런 확장성이 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들, 즉 서비스 소비로서의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핵심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소비 조건의 개선입니다. 소비 조건의 개선은 그만큼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개인 파산하는데 개인 신용 회복 제도를 하고요. 뭐 돈을 빌렸을 때 일정 비율 이자를 정부 부담하고 대출자 부담을 줄여는 개인 소비 대출 예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들 대출 금액도 좀 늘리는 예전에 뭐 100만 RMB였다면 1000만 RMB까지 주는 뭐 이런 소비 조건의 개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서비스 소비를 말씀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이번에 양에 새로 등장한 용어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서비스 소비를 넓히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어, 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소비 이야기하면서 정부 업무 10대 업무를 뭐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일단은 뭐 1, 2, 3, 4, 5가 제일 중요하죠. 예,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다 내수 소비고, 2번, 3번 다 기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마 박사님도 여러분 혹은 중국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이 신동능이라는 New Driverance. 이게 이제 가진 함의가 매우 큽니다. 이거와 그다음에 과학기술 자립과 자각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한댔을 때 GDP 성장 증가율을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기술 혁신적인 부분들을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작년도 비슷했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보시면 작년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하면 리스크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망한다 이야기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정부 업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 중요도에서 한 6번째 정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지방 부채, 그다음에 뭐 부동산. 네, 한 6번 순위인데 올해 보시면 10번째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통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국에서는 뭐 잘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올해의 정부 10대 업무에서 이 전체 순위의 변화, 이 번호의 순위의 변화에 따른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소비 이야기인데 뭐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또 핵심이죠. 첨단 기술 자립, 기술 자강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률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 정보 업무부에서도 과학기술, 고품질, 안보, 리스크, 이런 단어가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어요. AI라는 단어가 정보 업무부에서도 뭐 7차례, 뭐 15차, 5개년 기획에도 정말 5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뭐 중국 정부 계속 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GDP 한 10%에서 뭐 올해는 2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뭐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뭐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이것도 지금 작년에 우리 돈 한약 1경 정도 이죠. GDP가 35%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더 느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 GDP 증가 공헌들도 한 60%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지금 뭐, 공업용 로봇, 뭐, 반도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미 뭐, 하이테크 제조나 장비 제조업들이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부분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일반 전통 산업의 제조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면서 지창 총리 내용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뭐 귀에 들어오는 게 딱 뽑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이미 AI 산업은 세계 선두권에 있다. 반도체 기술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저 14억명이 보는, 혹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이라는 게 지방 여러 지금 칭다오도 계실 것이고 상하이도 계실 것이고 베이징 여러 군데서 지금 오늘 이 웨비나 세미나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AI 우리가 조공경제라고 하죠. 조공경제, 드론, 그다음에 신에너지 여러 지방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의 양의 지방 정부의 이런 전반 성장 방향과 중앙 정부의 방향성이 계속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돈도 이쪽으로 더 많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4대 신흥 지주산업이라고 하죠. 지금 신흥산업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우주항공, 저공경제 이게 이런 신흥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거고 뭐 미래에너지 오늘도 제가 CBS 라디오 방송을 하고 왔는데 미래에너지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래에너지가 결국은 지금 뭐 중요하죠. 그중에서 뭐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소형 원자료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수소 자원도 있을 것이고, 수소 암모니아도 있을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성장,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앞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걸 더 선도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안보를 대응하겠다. 미국에 맞춰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피지컬 AI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피지컬 AI 1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조를 잘합니다. 근데 이는 엄청난 도전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고도화적인, 좀 협력을 고도화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국방부 이런 이야기는 조금은 스킵을 하고,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 국방부 요번에 전년 3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죠. 지난 3년은 7.2였는데 7%인데. 그다음에 실제 중국은 여러 R&D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국방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중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비 이야기인데 결국은 소비가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비 심리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여전히 지금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높을 때 이제 127까지 갔죠. 2020년. 그랬다가 했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 12월, 1월 해서 90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다. 그만큼 아직까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이 심리를 어떻게 회복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중국 정부가 동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양의 핵심 키워드와 신조어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매년마다 한 10가지 이상의 신조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좀 이제 그전에 했지만 미래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신조어 중에서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 도시주민 소득 증대 계획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니 돈을 벌어 좀 더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를 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도시주민 소득 증대 계획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본가을 중국 보통 경험 아시겠지만 본가을 방학이 잘 없죠. 근데 요번에 등장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봄, 가을 방학들을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봄, 가을 방학과 유급 휴가, 시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라. 검토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애들 이제 봄방학, 가을방학 하면 부모들이 데리고 같이 여행 가서 돈 쓰라는 겁니다. 서비스 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등장, 소비를 하기는 방향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들이 있죠. 미래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핵융합이라든지, 고용 모듈 원자라든지, 우주 태양광이라든지,
뭐 지금 이런 부분 드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아까 뭐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앞으로 중요한 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우리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뭐 우주 태양광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는 부분에서의 미래 이제 에너지 산업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 AI 산업들을 바꾸는 차세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력 미리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미래 에너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중국은 뭐 중국 제조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이 중국후라는 단어. 근데 총리입에서 나온 거죠. 중국 서비스라. 그래서 결국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 부분들, 서비스인 부분들에 대해서의 이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제가 오늘 강조해야 될 것들은 이제 5번하고 7번인데요. 세계급 도시는 뭐 중국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뭐 장강삼각도 상하이 중심으로 하는 지금 뭐 장수나 절강이나 저지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다음에 뭐 광동성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홍콩하고 마카오가 있는 거. 뭐 이런 세계급 도시구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쪽 인프라는 계속 돈이 모일 거고요.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신인프라 공정과 스마트 경제 신행태. 그 밖에 나왔던 요번에 등장했던 핵심 키워드 신조어분들 간단히 제가 그냥 여기 정리한 겁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의 핵심 키워드 신조어인데요. 근데 뭐 이미 국내에도 뭐 봄, 가을, 방 도입하라, 뭐 저수 나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는 위성 인터넷도 이번에 새롭게, 물론 그전에 있었지만 위성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인프라 공정과, 그다음에 스마트 경제 이제 육성이라는 게 스마트 경제 신형태 도입이라 육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 지금 이제 중국어는 이제 신지지행 공청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좀 중국 경제나 산업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20년도 양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형인프라는 단어였습니다. 옆에 보실 때 이게 2020년도요. 제가 힘들게 찾아낸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신형인프라가 뭐냐 이래가지고 방송을 했던 자료가 있어서 갖다 붙였는데 조금 중국 경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7대 신형인프라 여기 나와 있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양중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양중은 두 개의 중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제가 자료 넣어놨는데 양중이 뭐냐면 국가 중대 전략 중자 중점 영역 안보 인프라 건설하고 요게 이제 양중이거든요. 근데 그 양중 중에서 이 중점 영역의 안보 인프라 축이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요번에 본 신인프라 공정, 이 신지지행 공청은 2020년대에 나오는 신형인프라 투자와 지금 작년에 등장한 양중에서 중점 영역의 안보 인프라의 합쳐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신형 인프라 우리가 2020년 등의 신형 인프라 부분들 이때 지금 5년 뒤에 결과 보시면 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 기지이고 뭐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작년 기준 5G 기기가 지금 483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4G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속철도, 뭐 도시철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뭐 까오티아라든지 다 타봐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뭐 특고압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확연히 변화가 있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신인프라 공정에서 이제 중국이 올해 보시면 수력, 전력, 뭐 특히 컴퓨터 파워만 AI의 중요도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인프라 공정이라는 게 함의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올해 이 6대 인프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6대 인프라에 약 그러니까 7조이요. 뭐 환율, 최근 환율로 해서 해보니까 1,500조가 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이제 가지는 함의가 크고, 스마트 경제. 여기 이제 가지는 것도 뭐 엄청나죠. 이게 이제 스마트 경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개념이고, 스마트 경제도 정말 여러 가지 분야, AI 분야에서 지금 작년에 중국이 만기가 넘는 AI GPU, TPU 구성 시스템 구축된 이른바 중국에서는 이제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이제 요즘 중국어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도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42개가 정도 되고. 도대체 이 지능경제 신형태라는 게 뭔데? 라는 이야기. 뭐 하자는 건데? 수능 이거 뭐냐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지능형 컴퓨터 클러스터가 어떤 개념이냐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엄청난 내용을 많이, 막 구구절절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생산 방식이 변화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봇이 인간을 돕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피지컬 AI, 휴머노 로봇인데, 결국 인간과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업데이트 시키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뭐 혹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게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다. 안전성 문제. 사실 한국도 이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부분에 고령 사람을 공격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한 달도 안 되죠. 바로 지난달 28일 날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전 산업 생태계 표준 체계를 발표했다. 산업이 시장하겠다, 규범하겠다. 사실 우리도 좀 아직 이거 없거든요. 우리도 민간 차원에서 지금 표준화 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 핵심 방향. 그래서 이것을 표현시켜서 기업들을 확장성도 넓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눈에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핵심은 이 지금 이는 AI 에이전트 기술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의료, 금융, 농업, 제조, 그러니까 모든 전통산업 분야의 전반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AI 상용화 산업화를 더 가속화시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중국,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양롱샤라고 하죠. 이런 랍스타 키우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국이 1인 창업도 가능하게, 그런 이제 AI 에이전트가, 장점이 여러분 아시죠? 오픈클로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LLM에서도 유연하게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LLM 기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미래첨단 산업의 방법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 경제 신행태를 두 가지로 저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장 기업 활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한 산업 발전과 내 확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경제 안 좋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그렇게 나무만 보지 마 숲을 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마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4% 성장했다고 해서 작년에 1% 성장과 올해 1% 성장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경제 성장 크기는 보지 않으시고 절대 성장률만 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 있죠. 어려움 있죠. 리스크 많죠. 근데 그걸 흔들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혁신의 변화가 바꾸는. 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지금 중국 경제를 흔들어 보려고 고론문주를 했는데 지금 역효과 지금 하고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많은 대기업분들 강의를 뭐, 회장단님들이나 많은 좀 분들한테 강연을 가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중국은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7년의 산업과 혁신의 변화를 우리가 잘 그냥 막연히 뉴스나 이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양에서 보시다시피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유엔 뭐 윤희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지금 뭐 몇 년 뒤에는 뭐 지금 전 세계 1등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그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윤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중국 자료를 웬만하면 잘 안 보고 해외 자료를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럼 결국 경쟁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이제 경쟁과 이제 협력의 이제 고도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중국 경제나 산업을 30년 넘게 팔로우한 입장에서 사실 과거로 해봐 몇 년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하면 그냥 다 먹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국이 무엇을 잘하고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중국이 도대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회와 위협 요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미 중간 피지컬 AI 대결이 있죠. 지금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뭐 웬만한 중국에 있는 피지컬 기업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국회의원분들이나 여러 정부분들을 가고 보고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딥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우리나라 산업계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약간 변형돼 들어와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CS도 옷 개는 것도 LG 뭐이 로봇과 중국산 로봇에서 이 옷을 빨래를 개는데도 훨씬 더 중국이 로봇이 더 빨리 개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고도화되긴 순치한 이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설명될 수 있는 전략을 좀 꾸밀 필요가 있다. 아까 중국 그 공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소비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보시면 지금 중국 요 최근 1년 사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쇼화 경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 하나의 이 브랜드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아마 4월 달에 여러분 삼진오목이라고 아실 겁니다. 삼진오목이 이제 호남산 장사에 오픈을 합니다. 이게 아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지금 조감도도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호흡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삼진호흡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중국 정부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 중국 기업 있죠. 우리는 이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노하우를 제공하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 한 몇백억 정도 하는 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몇백억 하는 매출이 몇천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그걸 키울 수 있는 경우는 중국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쇼화 증진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는 제도적인 것을 활용을 하는 게 매우 현명한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지금 AI 부분, 산업 생태계 말씀드렸는데 변화,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느냐. 좀 이것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도 때리죠. 중국 경쟁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되고요. 한국 시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에지봇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고 중국에서 피지컬 AI에서 가장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생태계를 만든 1등 공신 지금 에지봇 상하이 있는 에지봇이잖아요. 에지봇도 지금 뭐 서울 사무소 냈고 법인 설립하고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는 추례라고 하는데 이 추례가 갖고 올 여러 가지 나비 효과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우리 기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주연을 할 것인지 조연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반도체 정도 되면 주연을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삼진 업무 같은 건 주연이 되죠. 하지만 주연이지만 내가 워낙 눈이 됐기 때문에 내 브랜드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연과 조연을 통해서 명확한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비즈니스가 성사가 된다. 15차 계획은 따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앞에서 잠시 마박사 드렸지만 간략하게 들으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업별 정책, 돈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책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서 건강식품 투자 방향 말씀하셨는데 건강식품 중요하죠. 지금 아까 실버, 의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콘텐츠, 펫 이런 서비스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건 같이 이제 건강에 대한 식품들에서는 더 중요하죠. 젊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소비의 세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주최하고 있는 소비 MZ 세대들은 어차피 집을 못 사요. 내가 칭화대 나오고 베이징들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집을 못 사요. 그럼 결국은 감성 소비입니다.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걸 먹어주는 거.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들의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지금 아까 삼진어묵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수요와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주용과 정연의 역할을 맞물려서 아마 이것도 대박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동산 장사에 오픈, 4월 달에 오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소비 주체 소비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이런 신전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앞에 같은 삼진어묵과 같은 비슷한 사례고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이 있는 펫, 그다음에 요즘 반향 여행, 반향 소비, 중국 이런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비 경험, 그다음에 자기 만족 감성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웃는 말 올해가 말띠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대박 친거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한 벙커 양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건강식품 분야의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문화 쪽도 질문하셨는데 좀 더 시간 되면 제가 좀 볼게요. 고령화되는 바이오 이것도 아까 뭐 지금 질문하신 건강식품과 영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바이오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중 간 협력이 많고요. 사실 바이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기업들도 다 중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인상이라는 게 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가 바이오는 이게 뭐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여러 가지 이런 협력의 방법론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소비 계층을 변형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기업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업종인지 다는 모르겠지만 제품의 선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정말 골드 미스한테만 판다. 중국에 요즘 골드 미스 많잖아요. 그죠? 이혼한 여성들만 대상으로 판다. 화장품도 이혼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제품의 선이 K 뷰티 이거는 이제 별로 안 통하죠. 안 통하죠. 그런 부분에서의 제한급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립스틱 효과, 그죠? 경제가 불안하면 소비자 심리가 결국은 자기상 만족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굿즈 제품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물질 소비보다는 정신 소비. 이게 정말 좀 확인이 드러났고, 이게 빠르게 입소문을 통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굿즈, 우리가 말하는 IP라고 하죠. 그러니까 IP를 우리가 IP 하면 또 컨텐츠잖아요. 이두 번째 질문하시면 그냥 각종 정치 문화 산업에 미치느냐. 문화 컨텐츠 부분도 일단 지금 한중 관계가 일단은 지금은 그런 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안 좋고 이기 때문에 문화 산업 부분 저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IP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물론 일본이 워낙 차고 중국도 워낙 지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IP를 어떻게 우리 접목을 할 것이냐 고민.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신적 소비, 네, 그다음에 감성 소비를 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야기들을 좀 스토리를 잘 묻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40분이 됐는데요. 주신 질문 1번, 2번은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저한테 주신 게 중국의 주요 산업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정책 이행과 주요 제약 요인. 이거 엄청 큰 주제네요. 이것도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는지. 사실 중국 산업 전체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리스크, 제가 볼 때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만들지 않으면 매우 많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의 제약 요인, 그다음에 장애 요인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푸는 것도 규제고,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이제 한지 지원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중국이 하는 것처럼 일단은 대표 선수를 키우는 작업에서의 정말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 부분에서의 중요한 저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맞아서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